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은 신라의 불교 예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술하면은 조각이나 또는 미술, 음악, 또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불교 예술 가운데 건축이라고 하면은 바로 법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당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장식물들, 우선 부처님을 모시니까 불상, 그리고 탱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법당에서 법당을 장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교 그림들을 모시고, 또는 법당에 모시기가 아주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가 높은, 그러니까 아미타 삼존도라든지 또는 서가세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괴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절에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폐사가 된 지점에 갔을 때 돌로 만들어 놓은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돌기둥을 가끔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당간지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괴불, 큰 높이의 괴불을 불교의 아주 큰 축제일에 그 뒤에 기대게 해서 여러 대중들에게 공포하는 이런 이제 불교 미술, 회화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앞서 조각 말씀드렸던 뭐 불상이나 또는 불상 이외의 다른 불교 사찰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전부 우리가 불교 예술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건축 부분은 참 특히 신라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신라의 그 건축물이 아직까지 원형대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오랜 전쟁과 또는 여러 가지의 그 방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실되거나 또는 오래되면은 목조 건물이니까 낡았고, 그래서 이걸 중수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좀 새롭게 중건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신라 때에 내려오던 건물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부석사의 무량수전,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고 하는 절의 대웅전, 이런 빌딩들은 거의 이제 원초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이걸 신라 때의 건축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신라의 불교 예술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신라의 석탑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화강암을 다듬어서 석탑을 만든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고, 그 석탑의 종류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양이 전국 각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신라의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라 불교 예술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석탑에 관해서는 일제시대 때의 학자였습니다마는 고유섭이라고 부르는 우현고유섭입니다. 이분이 조선 석탑연구라고 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저수를 남겼는데, 그 일제시대인 1920년, 30년 뭐 이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석탑을 조사하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실측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무너졌다면 무너진 정도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석탑을 보존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전부 치밀하게 연구해서 낸 책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석탑 연구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저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석탑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낸 이후에 이분에게 세 분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세 분의 수제자를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는 개성 삼걸이라고 부릅니다. 개성이 배출한 세 위대한 고고학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 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들은 각자 전공도 선생한테 배운 거를 달리 해가지고, 이제 불상 쪽을 한 분도 계시지만은, 또는 다른 어떤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불교 예술 쪽을 전수받은 사람은 황수영 교수였죠. 저희들 대학 다닐 때 황수영 교수한테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 은사인 셈인데, 세 분 다 국립박물관장을 지냈고, 한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정말 이름을 떨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고유섭의 한국 석탑의 연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탑의 어떤 형식과 양식에 있어서 분수점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신라 삼국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 이렇게 나눕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탑의 수량 자체가 통일 이전에는 1탑 가람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쌍탑 가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탑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주문 지나서 올라가면은 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천왕문이 나오고, 천왕문을 조금 지나게 되면은 바로 앞에 대법당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천왕문에서 큰 법당으로 가는 사이에 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이게 탑이 한 개인 경우하고 두 개인 경우인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탑이 두 개고 한 개고, 한 개 만들다가 심심해서 한 개 더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탑이 두 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일 이후에는 우리 신라의 선조들이 탑에다가 더 절의 무게를 둔 거예요. 탑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 둘로 벌어져 있을 때, 동서로 벌어져 있을 때 굉장히 그 탑이 주는 무게감이 더 깊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이전의 탑은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손꼽히는 것은 고선사의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선사의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석탑으로 꼽히는데, 이 탑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고선사라고 하는 절터, 이건 삼국유사에도 이름이 나오고 원효대사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찰지였는데, 이게 이제 경주 개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일대가 보문호수를 만들면서 전부 물에 잠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선사지도 없어진 거죠. 그때 이제 당국에서 고선사지에 있던 3층 석탑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서 보존을 하도록 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고선사 탑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면서 기품이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참 이 점은 그 탑을 만들 때 있어서도
우선 통일 이전의 탑은 고선사 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단순 소박합니다. 그 만든 모습 자체를 돌을 그냥 깎은 형태로 그냥 놔두지 돌에다가 장식을 한다든지 또는 옥계라고 부르는 거 있죠. 지붕돌이라고 얘기하는 거. 탑신과 탑신 사이에 지붕돌을 이렇게 얹을 때 지붕돌의 끝부분이 이렇게 위로 날아 올라가는 듯이 치솟는 느낌을 가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지붕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죠. 그러면서도 참 대단한 그 기품이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이후의 작품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꼽아야 되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감은사의 쌍탑입니다. 문무대왕이 지으려다가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었던 신문왕이 완성시킨 절입니다. 그래서 그 감은사에 있는 쌍탑은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탑신, 우리가 흔히 몸통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탑의 구조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부분이 기단 부분이잖아요. 땅을 돌로 덮는 그런 기단 부분이고 그 기단에서 조금 위로 올린 기단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탑신이 있고 1층 탑신 위에 옥계, 지붕돌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3층 이렇게 해서 옥계를 쭉 이렇게 놓고 탑의 제일 꼭대기에는 상륜부라고 해서 피레침 같은 것을 높이 올리고 그걸 이제 조금 장식하는 그런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감은사의 쌍탑은 탑신이 조금 두터워요. 몸통돌이 다른 일반적인 탑에 비해 봤을 때 조금 두터운 편이고 지붕돌은 날렵하다는 인상을 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붕돌이 땅을 바라보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평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이다가 위로 살짝 치우쳐가면은 굉장히 그 탑이 아주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들이 감은사의 쌍탑을 굉장히 중요한 탑으로 여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 이후의 탑들은 주로 여러 가지의 장식화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화엄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사자가 이제 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면서도 1층 탑신의 사방에다가 사천왕을 모시는 아주 특이한 그런 예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와 같은 화엄사 사사자 석탑의 원형이 되는 아이디어는 경주에 있었던 원원사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주의 조금 외곽입니다만은 진덕여왕릉 부근에 있어요. 원원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은 없어지고 그냥 사지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단에 8부중을 안치하고 그러니까 넷밖에 안 나오니까 한 그 면에 2분씩 모셔서 8부중을 모시고 1층 탑신에는 사천왕을 모시는 이런 양식인데 아마 이것이 화엄사 사사자 석탑을 조성하는 데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일찍이기는 하지만은 분황사의 모전탑 같은 탑도 상당히 중요한 탑 가운데 하나죠. 이 분황사는 그 원효대사가 오래 머무르셨던 곳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효 스님을 기리는 그런 그 단체들 또 그런 연구학회들도 거의 분황사에 기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분황사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설총이 만들어 모신 원효대사의 조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큰 법당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 고려 때 몽고의 병난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꼽아야 되는 것은 역시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탑입니다. 이 전탑은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분황사는 겉으로 보기에 탑이 전탑같이 보이는데 이건 전탑이 아닙니다. 즉 모전탑입니다. 전탑을 흉내낸 겁니다. 이 전탑은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식인데 우리처럼 화강암을 쓰는 곳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탑을 최초에 세울 때에는 중국의 양식 같은 것을 조금 본딸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우리 신라가 가지고 있는 자주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탑을 모시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최초의 불교 전래지 도래지가 선산 아닙니까? 옛날에 일선이라고 불렀던 그 선산에서부터 경북 안동에 이르는 이 지역의 루트에만 전탑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의성에도 있고요, 안동 시내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시 신라의 불교 전래 초기에는 전탑도 상당히 널리 번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여러 탑 가운데에서 가장 그 걸작품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이 두 탑은 정말 양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 상징하는 면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하는 탑의 이름, 이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다보열의 품이라고 하는 데의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법화경의 다보열의 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주 먼 오랜 시절에 다보열애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 다보열애가 여러 대중들에게 설법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억만급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한 분 우리 곁에 오시리라. 그리고 그 부처님은 만천하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교화할 것이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석가모니라고 불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땅 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솟아오릅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면서 다보열애를 찬탄합니다. 찬탄합니다. 다보열애시여. 그대의 말씀처럼 나는 앞으로 억만급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할 것이고 많은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전부 다 교화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석가모니가 예언하셨으니까 석가탑이라고 불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보열애, 그걸 예언한 분의 이름을 따서 다보탑 이렇게 붙였던 거죠. 석가탑의 경우는 일반적인 3층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그 탑의 기단부와는 별개로 구름무늬 모양의 돌을 사방에 이렇게 깔아놔 가지고 이게 과연 뭔가 하는 것이 불교학자들 가운데서 조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연화문이라고 한다면 탑과 별개의 곳에 이제 놓아둘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무슨 어떤 상스러운 구름 같은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해서 여러 가지의 조금 논쟁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석가탑, 불국사의 석가탑을 이 1970년대로 기억합니다만은
국립박물관에서 해체 복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탑이 너무 오래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 싶어서 이것을 해체 복원했을 때 그 탑의 중심부에서 아주 귀중한 보물이 발견이 됐죠. 그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그 옆에 놓여져 있는 순금으로 조성했던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아주 그 경전의 사경을 순금에다가 새긴 그런 중요한 보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요. 한편 이 다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라인들이 가질 수 있는 창의력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선 탑의 일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보지만은 벗어나 있잖아요. 사자가 밑에서 자신의 뒷다리로 버티고 서서 탑을 모시고 있는, 받들어 모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보통 탑이라고 하면 1층 탑신의 그 자리는 공간이 텅 비어 있으면서 그곳에 다시 이제 그 사자들이 위로 탑을 모시는, 그러면 탑신이 1층이 텅 비었다는 게 뭔가? 저희들은 그것을 공의 이상을 불교 미술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기 때문에 비어 있죠. 이제 그 위에도 또 뭐 얼핏 보기에는 석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석등과 같은 모습 자체도 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탑과 다보탑이라고 부르는 두 탑은 신라 통일 이후 뭐 김대성이 지었다고 한다면 경다광대의 작품인데, 이때의 그 신라 중후기로 봐서는 가장 뛰어난 불교 예술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신라의 불상이죠. 신라의 불상은 크게 이제 종류별로 보면은 금동불상이 있고요. 이제 동으로 뭐 부처님을 만들어 모시면서 겉에는 금박을 입힌 그런 금동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돌이 있고요. 돌로 만들어서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으로서 불상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그 여러 가지의 신라 불상 가운데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석불사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석굴암이라고 부르는 그곳의 대불입니다. 참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이 필요 없고, 뭐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런지도 저희들이 그 위대함과 그 훌륭함에 저절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불상에서 제일 시각적으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얼굴과 몸통의 비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얼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입가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정도 이제 명상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반 정도 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입가의 미소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세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노한 모습이 되잖아요, 입가의 미소가. 근데 이것을 너무 또 코미디언처럼 깔깔 웃는 모습으로 만들어도 그것도 불경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은 보면은 웃는 듯 마는 듯 해요. 어떻게 보면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근엄한 모습이기도 하고, 참 이걸 돌멩이 위에 묘사한다는 게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불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배척하거나 또는 불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석굴암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당부를 하곤 합니다. 그곳에서 그 부처님을 직접 마주하고 이 부처님과 우리가 1300년 전의 이 부처님을 뵙고 절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대답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동멸에, 금동은 아닙니다만은, 청동으로 만든, 부처님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백률사에 있는 약사 유리광열애일 겁니다. 굉장히 서 계신 모습인데, 굉장히 열애의 모습이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형태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동의 형태로 만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금동 반가사유상이겠죠. 이 반가사유상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입상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입상의 모습으로서는 신라 때 걸로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믿어지는 관음보살 입상 금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금동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보살님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 책상다리를 하고 한 다리를 다른 한 다리에 올려놓은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오른손으로 살짝 그분의 뺨에 이제 손을 대고 있는, 그래서 이걸 반가사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동 반가사유상은 아마 한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이 불상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불상도 사실은 이게 신라불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백제불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본 국보 1호가 지금 말씀드린 반가사유상이거든요. 그 반가사유상을 나무로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동 반가사유상을 그대로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이 똑같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상을 볼 때마다 서양에서 아주 뛰어난 실존주의 철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칼 야스퍼스가 일본에 와서 그 불상을 보고는 극찬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죠. 당시는 아직까지 여러 형태의 종교 조각 작품들을 봤지만은 이상 더 아름답고 이상 더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불상이 보여주는 미소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달관의 모습이다.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니까 그게 성불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참 그분이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죽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깝고, 또 거기까지만 오시고 이 사람이 한국은 못 들렀으니까 그것도 또 참 속상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 땅을 직접 밟고 또 직접 우리의 절에서 부처님을 참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감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신라의 범종이죠. 신라 범종으로는 그 유명한 에밀레종이 있지 않습니까? 에밀레종은 속칭이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고 그 여운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범종 아닙니까? 그것 이외의 신라종으로는
상원사의 동종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 깨졌습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들겨 보면 소리가 아주 탁한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참혹하게 깨진 그런 그 동종은 실상사 범종이었습니다. 지금 뭐 산산조각이 나서 그 중에 비천이 남아있거나 또는 글자를 새겨놓은 것을 조그마한 파편을 동국대학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동국대 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신라의 불교 예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